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안에서 남과 북의 군용 도로가 연결됐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투가 가장 치열했던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남과 북이 전술도로를 연결한 겁니다. 도로 폭은 12m, 길이는 남측 1.7km, 북측 1.3km로 총 3km가량입니다. 남북한은 새롭게 난 길을 이용해 내년부터 전사자들의 유해를 공동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군사적으로 대치 중인 비무장지대 도로 연결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입니다. 그리고 남북 도로 연결은 2003년 경의선과 2004년 동해선 도로 개설 이후 14년 만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상징적인 조치로 해석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대법원이 징계를 청구한 판사 13명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법관징계위원회의 다음 달 3일 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됩니다. 여당을 포함한 3당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대상으로 고려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민중앙교회 지도자 이재록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교회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상습성과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했는데 피해자가 더 나오면서 오늘 이재록 씨는 경찰에서 추가로 조사를 받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3도, 철원 영하 7도 등 기온이 어제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모레 일요일부터 차차 풀리겠습니다. 십오 년 전인 1953년 한국전쟁 휴전을 눈앞에 두고 우리 국군과 유엔군, 북한군, 중공군이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곳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 고지입니다. 휴전협정이 발효된 그해 7월 27일 바로 전날까지 목숨을 걸고 싸웠던 적군과 서로 손을 흔들며 헤어진 곳이기도 하죠. 이 화살머리 고지 일대 남과 북을 연결하는 도로가 뚫렸습니다. 네, 지난달부터 이곳에서 남북이 지뢰를 제거하면서 도로를 개설했었습니다. 화살머리 고지에서 유해를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하는 게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를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안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과 북을 잇는 산악지대 도로공사 현장. 이곳에서 마주한 남과 북의 지휘관은 서로에게 손을 내밉니다.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장면이지만 남북 도로 연결 공사 중 있었던 실제 모습입니다. 북한 초소가 손에 잡힐 듯 가까운 이 비무장지대 한가운데로 길이 났습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화살머리 고지 일대 폭 12m, 남쪽과 북측 구간을 합쳐 약 3km 구간의 비포장 도로가 생긴 것입니다. 역사를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끝나는 날까지 안전하게 통제하겠습니다. 수많은 젊은이가 희생된 6.25 전쟁의 대표적인 격전지입니다. 오늘 중부전선 최초로 이곳 비무장지대를 열어 남과 북을 잇는 평화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국군과 연합군, 북한군과 중공군, 여기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숨졌습니다. 남과 북은 이번에 새로 난 길을 통해 내년부터 전사자들의 유해를 공동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란 팻말만이 이곳이 군사 분계선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대법원이 징계를 청구한 판사 13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 명단에는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법원행정처 전 기획조정실장 등 고위 인사들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는 다음 달 3일에 결정됩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지난 6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법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판사는 모두 13명입니다. 국회에 따르면 먼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포함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분위기 등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유출 등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소속 의원들의 지위 확인과 관련한 소송에 개입한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한 행정처 문건을 대법원에 전달했고, 심준보 전 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입장을 미리 파악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 윗선의 지시를 받아 법관을 사찰하고 재판의 방향을 정하는 문건을 작성한 정황이 드러난 행정처 전 심의관들도 포함됐습니다. 법관 징계위원회는 다음 달 3일 회의를 열어 이들을 징계할지 수위는 어느 정도로 정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총괄해온 변호사가 김 대법원장을 작심하고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이미 개혁의 밑그림을 그려놨는데 김 대법원장이 다시 판사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자 반발한 겁니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전국의 법관들에게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의견을 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 대법원장 지시로 만들어진 개혁추진단이 법원 행정처를 없앤 뒤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대법원장 인사권을 외부위원회에 넘기자는 방안을 건의한 직후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신설될 사법행정회의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추진단장을 맡은 김수정 변호사가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행정처가 주도하는 이른바 셀프 개혁을 막기 위한 기구가 추진단인데 대법원장이 다시 행정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려 한다는 겁니다. 김 변호사는 개혁 작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개혁 법안 마련을 촉구해왔다며 이런 노력이 후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기온은 영하 2도 아래로 떨어졌고 강원 산간 지역은 영하 7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옷을 단단히 챙겨 입으시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의 수온주가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새벽 5시를 기준으로 서울은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영하 2.4도, 춘천 영하 3.5도, 대관령 영하 7.4도, 설악산은 영하 12.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대와 비교해 2, 3도씩 더 내려간 겁니다. 낮에도 서울이 6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2도로 어제보다 춥겠습니다. 중국 북부에 중심을 둔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한 데다 북극에 찬 공기를 가두던 제트기류가 한반도까지 내려오면서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다 오후 들면서 점차 그치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최고 8cm의 눈이 쌓이겠고 서울과 수도권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오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밑도는 강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 일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북한 영변 원자로에서 움직임이 관측돼 왔다면서 위성을 통해서는 핵 활동으로 확언을 할 수는 없고 사찰이 이루어져야 구체적인 부분들이 확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사찰단 방문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2일 열린 이사회 보고에서 북한 영변에서 움직임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As far as nuclear program of North Korea is concerned, I noted some developments that have taken place since my report in August. 관측된 움직임이 원자로 부품 조립 또는 미완성 원자로에 부품을 실어 나르는 활동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영변 원자로와 추가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실험용 경수로는 북한의 핵무기 관련 설비로 의심받는 핵심 시설입니다. 아마노 총장은 위성을 통해 관측한 이러한 내용들이 핵 활동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사찰단이 영변을 방문해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올 8월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공개한 것과 일부 일치하는데 당시 38노스는 냉각수 배출 작업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38노스는 지난 16일에도 원자로는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경수로 주변의 차량과 장비 이동도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최근 일본과 프랑스 두 정부의 갈등으로도 비화가 되고 있는 사안이 있는데요. 닛산 자동차와 관련해서입니다. 프랑스 르노와의 경영 통합을 추진하던 회장이 해임이 됐는데 이 르노로 닛산을 넘기느냐를 두고 양국의 주도권 싸움은 당분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닛산 자동차가 임시 이사회를 열고 본 회장의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닛산 자동차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지 19년 만입니다. V자식 회복에 성공한 닛산은 최근 대주주인 르노에 대한 불만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르노는 닛산의 지분을 43.4% 가지고 있는 데 비해 닛산이 가진 르노 지분은 15%밖에 되지 않는 데다 의결권마저 없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르노와 닛산의 경영 통합이 가시화되자 닛산 간부들은 반년 전부터 극비리에 곤 회장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닛산의 경영권이 프랑스 르노로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某容疑者は逮捕前に日産とルノーの提供を検討していたという情報が流れてますがいかがですか。いや、それ聞いてないな。 닛산은 르노 측에 지분 관계를 수정하자고 요청할 계획이지만 르노는 부정적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주일 대사를 도쿄 구치소로 보내 본 회장을 면담하는 등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회사 대 회사 문제로 풀겠다고 했지만 이미 정부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양상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게 1999년이었고요. 이제 내년이 20주년입니다. 주영 한국 대사가 왕실 가족을 또다시 초청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거처인 버킹엄 궁으로 박은하 주영 한국 대사가 탄 마차가 들어갑니다. 지난 8월 부임한 박 대사는 영국 왕실의 전통 방식에 따라 여왕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장을 제정했습니다. 붉은색 예복을 차려입은 왕실 의전장이 왕가의 문양이 새겨진 마차 2대를 대사관저로 끌고 가 신임 대사를 태우고 이동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신임장을 접수하며 19년 전 방한 때 한국인이 환대해줬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하회마을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박 대사가 전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당시 한국에서 받은 도자기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방한 20주년이 되는 내년에 고령인 여왕을 대신해 왕실 가족을 한국에 초청하겠다고 박 대사가 제안하자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차를 타고 대사관저로 돌아온 박 대사는 관리대로 마부에게 차를 대접하고 신선한 당근과 각설탕을 준비해 말에게 먹이기도 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청와대가 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16일 남북항공실무회의에서 북한이 제안한 남북 동서해 국제항로 연결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콘스탄틴 쿠사체프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북한 지도자의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 방문 형식과 시기 등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선박의 안전과 보안 등에 관한 국제협약을 관장하는 국제해사기구의 임기택 사무총장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2016년 제9대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속가능한 해운과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오늘 금융당국이 최종 확정을 합니다. 반기기간 회의에서 인하 여력을 구체적으로 배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의 전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사 사장들과 만나서 업계 협조도 당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당정 협의를 거친 뒤에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택배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노조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CJ 대한통운의 택배기사 700여 명이 그제부터 파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CJ 대한통운 측은 개인 사업자인 택배기사들이 근로자 지위를 가질 수 있느냐를 판단해 달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충북 영동군에서 처음으로 아열대 과일을 수확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용과입니다. 군은 기후 온난화에 맞춰서 새로운 지역 특화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6시 36분 경북 포항시 앞바다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동이 느껴지지 않아서 문의 전화나 피해 신고는 없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과는 다른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부산 금정구 부곡동 2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1층에 살고 있던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염전에서 강제로 일을 시키고 인권 착취가 이뤄졌는데도 근로감독관과 사회복지 공무원 등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 8명 가운데 1명에게만 국가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거액을 빌려서 해외로 잠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이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자진 출석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19년 3.1 운동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미 AP통신 임시특파원이었던 엘버트 와일더 테일러의 유물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제암리 학살 사건 등에 대한 기사가 실린 신문 등이 서울 역사박물관에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겨울인가 보다 싶은 게요. 이제 기온도 영하로 내려갔고 강원도의 스키장들이 또 차례로 문을 엽니다. 용평 리조트와 피닉스 평창이 오늘 가장 먼저 개장을 합니다. 네, 오늘 주목할 일정입니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이후 오늘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 90여 건을 처리합니다.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장애인연금법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분쟁과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오늘 공식적으로 사과를 합니다. 피해자 단체 반올림과 중재안 합의 이행 협약을 맺는 자리에서로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직접 사과문을 읽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지원 보상 절차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는 사람은 고영한 전 대법관입니다. 구속이 돼서 재판에 넘겨진 임종원 전 병원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가 된 인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마지막으로 법원 행정처장을 맡았습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오늘 가을 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더 떨어지면서 올가을 최저 기온을 또다시 경신한 곳이 많은데요. 서울이 영하 3도 가까이 기록했고 파주와 철원은 영하 8도 아래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추위는 일요일부터 누그러들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평년 수준 밑돌지만 오늘보다는 기온이 오르겠고요. 일요일에는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평균 이맘때보다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남부 내륙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전국에 비와 눈이 내리면서 대부분 해소되겠습니다. 또 동해상에 내려진 풍랑특보는 오늘 낮부터 바람이 잦아들면서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3도, 춘천이 영하 6도, 또 전주와 광주는 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아서 출근길 옷차림 정말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북한도 대부분 영하의 기온 보이고 중강은 영하 16도까지 큰 폭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평년 기온 밑돌며 종일 춥겠습니다. 서울이 6도, 전주와 대구가 9도에 그치겠습니다. 북한은 최고 2도에서 6도로 우리나라보다 추위가 조금 더 강하겠습니다. 내일은 낮까지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 곳곳 눈이 쌓이고 도로가 오는 곳이 많아 사고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 수사와 관련해 지난 21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이정열 변호사는 뉴스룸과 관련된 이른바 스모킹 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기자가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실제로 2015년 1월 뉴스룸 앵커 브리핑 방송 내용과 연관이 있는 중요한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경찰도 이 부분을 조사해서 검찰로 자료를 넘긴 상태입니다.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JTBC 뉴스룸의 트위터 계정입니다. 2015년 1월 28일 오후 10시 24분에 고위층 병역 면제와 관련해 평발을 주제로 한 앵커 브리핑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1분 뒤 해경군 김 씨 계정의 주인이 이 트위터 글을 자신의 계정에 옮겨놓은 걸로 파악했습니다. 다시 1분이 지난 10시 26분, 김혜경 씨가 자신의 카카오 스토리에 JTBC 계정에 올라온 것과 똑같은 글을 공유했습니다. 군대에 간 아들이 평발이 심하다며 앵커 브리핑 내용이 와닿는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똑같은 트위터 글이 1분 간격으로 해경군 김 씨 트위터와 김 씨의 카카오 스토리에 올라온 겁니다. 앞서 경찰은 이 지사의 대학 졸업 사진이 김 씨의 카카오 스토리에 올라오고 10분 뒤 해경군 김 씨의 트위터에 올라온 점 등을 들어 김 씨를 트위터의 계정 주인으로 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의 카카오 스토리에 올라온 JTBC 뉴스 트위터의 글도 살펴보고 있다며 이렇게 거의 동시에 올라온 글들을 비롯해 정황 증거가 더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해경군 김 씨 트위터 계정에서 수만 건의 트윗이 이뤄졌지만 카카오 스토리와 트위터에 비슷한 시기에 올라간 글은 몇 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집에서 마지막 접속 기록이 확인된 포털 사이트 다음의 메일 아이디와 이 지사 부인 김혜경 씨 네이버 아이디가 똑같이 KHK로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의 아내가 이니셜로 HK가 아닌 HG를 주로 쓴다고 주장했는데 이와 다른 정황이 또 나온 겁니다. 김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8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처음엔 아내가 이니셜로 HK가 아닌 HG를 쓴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3시간 뒤에는 HG를 주로 사용한다면서 주로라는 단서를 달기도 했습니다. 이 글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네이버 아이디 역시 KHK로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군 김 씨라는 트위터 계정에 연결된 지메일 아이디와 이 지사 집에서 마지막 접속 기록이 확인된 다음 아이디 등과 앞부분 알파벳이 일치하는 겁니다. 네이버 아이디 역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4월 탈퇴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아이디도 4월에 탈퇴 처리된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의 실제 아이디가 HK인지 HG인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트위터 계정과 포털 사이트 아이디의 연관성은 본질과 무관한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분히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지만 이재명 경기지사는 어제도 하루 종일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지사의 과거 발언이 다시 도마에 올랐는데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빼앗겨선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지난 4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직후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어제도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경기도에 서핑파크를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해경군 김 씨 의혹과 관련해선 언급이 없었습니다. 고발인 측 이정열 변호사 등이 공개적으로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 지사 측은 검찰에 가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 측은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 이태형 변호사를 변호인단에 영입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기존 변호인단으로만 대응하기엔 사건 규모가 너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이 지사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지사가 한창 주가를 올리던 2016년 11월 탄핵 전국 당시 시국 강연에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사고를 치면은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만 분석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전화기 산 이후로 어디서 무슨 짓을 몇 시에 뭘 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김혜경 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경선 과정에서 해경군 김 씨 의혹이 커진 시점에 휴대전화를 교체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충분히 시간이 있었는데도 경찰이 증거자료로 공식 요청하지 않았다며 증거로서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라돈 침대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거의 매일 쓰는 생활제품들에 들어가서는 안 될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지는 않을지 불안감이 높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래서 대책을 내놨는데 마스크나 침대처럼 몸이 직접적으로 닿는 제품들에는 방사성 물질을 이제 아예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대책이 마련된 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기보다 시민들의 힘이 컸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침대와 수익 라텍스, 마스크와 생리대. 우리 주변 수많은 제품들 위에 놓인 라돈 측정기는 높은 수치를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먼저 이런 물품을 찾아 규제한 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사후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나마 모든 제품의 유해 판정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연간 방사선 피폭량이 1mS를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기준을 고수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생활용품에는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가 천명한 알라라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엑스레이와 같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필요한 방사성 피폭 가능성은 아예 차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결국 어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생활 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와 토르말린 등 방사성 원료 물질을 사용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음이온을 앞세워 광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라텍스 등 해외 구입 제품도 직접 찾아가 방사선을 측정해줄 방침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원료 물질 수입 업체만 지던 신고 의무를 가공업체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그동안 기준치 이하이기만 하면 괜찮다던 원자력안전위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아예 금지를 하기로 규정을 뒤늦게 바꾼 건데요. 특히 방사성 물질이 들어갔다는 생리대에 대해서 불과 3주 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금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달 초 모나자이트 의혹이 제기된 생리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요약하면 모나자이트를 쓴 건 확인됐지만 나도는 검출되지 않았고 방사선도 나왔지만 연간 기준치를 넘지 않아 문제가 없단 겁니다. 당시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 명령이 내려졌는데 방사선 때문이 아니라 제품 제조 방식이 신고와 달라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색하다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발표 당시에도 원안위는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같은 방사선 원료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신생활방사선법을 추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안위는 모나자이트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죠. 어떤 제재할 방법이 없다 보니 꼼수를 써서 이 제품을 그냥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처리한 거. 앞서 원안위는 국내로 수입된 모나자이트가 모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원안위가 모나자이트가 쓰인 제품의 문제점을 살피기보단 안전 기준에만 집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사립 유치원들의 비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유치원이 불법으로 학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유치원생들에게 수강을 강요하는 식입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경기도 하남의 한 유치원원생들은 정규 수업을 마치면 유치원차를 타고 5분 정도 떨어진 학원으로 향합니다. 겉은 미술 학원이지만 안에서는 영어, 한자, 피아노를 가르칩니다. 학부모들은 설립자 가족의 개인 계좌로 과목당 3만 원에서 7만 원을 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원비 22만 원, 방과후 활동비 7만 원 외에 추가로 내는 돈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전공자도 아니었더라는 거죠. 뭐 우열했죠, 우열. 현행법상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분류돼 설립자나 원장이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방과 후 특성화 활동도 1인당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희망자만 수업해야 하지만 원생 전체를 보내 학원비를 받기도 했습니다. 개인 계좌로 돈을 받거나 장부를 조작해 감사에서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설계할 때부터 유치원 안에 학원을 세우고 암암리에 영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달 공개된 일부 지역의 교육청 감사 결과에는 이런 겸업 실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실태를 공개한 시민단체는 감사 대상에 아예 겸업 부분이 빠졌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등록 신도 13만 명의 만민중앙교회 지도자 이재록 씨가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어제 1심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은 이재록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했습니다. 이 씨는 4년 동안 교회 신도 8명을 모두 42번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중 9번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어릴 때부터 성실히 교회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씨를 신적인 존재로 여겨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씨가 직간접적으로 본인을 성령이라고 하거나 스스로 신격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이 성적 행위를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여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또 이 씨를 의심하는 걸 죄로 여기면서 성폭행을 거부할 생각조차 단념했다고 봤습니다. 그동안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교회를 탈퇴한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이나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피해자들의 20대가 평생 후회스럽고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됐다고 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어제 판결 소식이 전해진 뒤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은 대체로 침통한 분위기였습니다. 교회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대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피해자들은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민중앙교회 측은 어제 선고에 대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관계자는 입장문을 통해 사건에 대한 반박 자료 등을 모두 제출했지만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반대 측 진술만 믿고 판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의 무고함을 믿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바로 항소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법정에 있던 교회 신도 100여 명은 선고가 내려지자 눈물을 흘리는 등 침통해했습니다. 현재 교회에선 이 씨의 딸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일부 신도들은 어제 판결에 반발하는 분위기도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반면 피해자들은 판결 직후 법원 판결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 마음 긴장도 되고 15년이라고 막상 처음에 이제 듣게 됐을 때 눈물이 일단 너무 많이 났고. JTBC 이상엽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종교의 신앙심을 악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었다며 징역 1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광산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네네. 당초 검찰은 20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5년이 줄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 자체는 4년 동안 교회 신도 네. 8명에게 42번에 걸쳐서 간음을 하거나 이제 성추행한 혐의였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구형은 20년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선고 결과는 이제 15년형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범죄 사실 42개의 범죄 사실 중에서 9번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뭐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다 네. 그런 게 아니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좀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죄 사실 자체를 이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사 어떤 추행이나 이제 성폭행을 했다고 그런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 이제 무죄를 선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 일부의 무죄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참작해서 구형 20년을 했지만 15년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고 형량이 말씀하신 것처럼 5년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네. 종교계 성범죄 사건에서 징역 15년 이처럼 중형이 내려지는 사례는 과거에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아마 종교계 성폭행 사건 중에서 가장 최고형이 선고되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경찰청에서 2016년도 12월에 낸 통계가 있는데 그 통계에 보면 이제 성직자들 성폭력이 굉장히 심각한 걸로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0에서 16년도에 전문직에 저지르는 범죄, 성범죄를 보니까 전체가 5,261명이에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종교인이 681명이라서 직군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성직자와 어떤 성범죄 자체는 일반 성범죄와 좀 다른 면이 있죠. 왜냐 어떤 성직자를 우리가 뭐 영혼의 스승, 뭐 정신의 스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이용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어떤 피해자 측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상처는 네.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해서 말할 수가 없이 커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러면 성직자랄지 이제 종교인의 성폭행에 대해서는 좀 더 엄벌해야 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청원 게시판에 좀 많이 올라오죠. 그리고 네. 또 성직자 관련된 성범죄 자체의 특징이 오랫동안 장시간에 걸쳐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굉장히 오래돼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종교 생활을 했었는데 어릴 때부터 성폭행을 당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문제를 제기하면 이제 공소시효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중처벌하는 것도 중요한데 성직자 성폭행 범죄에 네.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어떤 배제를 하는 예외적 조항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종교계의 성범죄 사건이라는 것이 정신적으로 길들여서 성폭행을 하는 이른바 그루밍 범죄잖아요. 이번 판결이 앞으로 진행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종교계 성범죄 사건이 또 발생한다면 중요한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번 판례의 가장 큰 의미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히 중간간에 있어서는 어떤 한거불능 상태. 네. 이것은 일단 범죄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행태가 대부분이 뭐 술을 과도하게 먹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의식불명, 또 그렇다 아니면 이제 졸피된 것 같은 수면제를 먹어서 약물 중독 상태를 만들어서 한거불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판결 선고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은 전혀 없었어요. 네. 단지 심리적으로 한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아하. 그 심리적인 한거불능 상태의 원인은 이제 종교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한거불능 상태를 이번에 인정한 아주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봐요. 그래서 네. 이러한 판결 자체가 향후에 있어서 이제 종교적 분야뿐만 아니라 어떤 상사의 어떤 유력한 가늠이랄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만민중앙교회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쟁점이 될 만한 건 역시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한거불능 상태였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한 네. 부분이에요. 근데 일단 이재로 목사가 제일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다. 그리고 고소 자체가 무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일단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서 거기에서 자극을 받아서 피해자들을 고소를 했고 또 어떤 고발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회에서 하는 대응 방법에 대해서 실망한 나머지 네. 이제 피해자들이 고소를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을 전적으로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재록 목사 측의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피해자들 지적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심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가해서 이런 성범죄를 할 수가 있겠느냐. 네.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번 재판부는 이제 그루밍 범죄. 그러니까 신앙과 종교를 이용해서 정신적으로 길들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성적 착취를 한 네. 전형적인 범죄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 특히 종교계의 어떤 성직자와 관련된 네. 부분에 있어서는 그루밍 범죄 자체에 대해서 이제 철퇴를 가하는 그런 이정표적인 그런 판결이라고 보고 또 항소심에서는 물론 무고를 다투겠다 하는데 검찰도 항소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부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아하. 그래서 검찰이 항소를 하면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만약에 무죄가 유죄로 바뀐다고 한다면 오히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설사 무죄가 유죄로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소심의 어떤 형량이 상향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네, 이재록 씨에게는 상습 준강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네. 준강간과 강간, 성폭행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강간 자체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거죠. 네. 그래서 폭력이나 협박을 해서 간음을 하는 게 강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대법원 판례는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간음을 하면 이제 강간을 보고 있죠.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중강간 자체는 피해자 어떤 심신 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잠을 자고 있었다랄지 아니면 약을 먹고 취해 있었다랄지 술을 먹고 취해 있는 경우에 한거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중강간을 보고 우리가 이제 성폭행 하는데 이건 법률적 용어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강간이나 이제 중강간처럼 어떤 유력이나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간음하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폭행이라고 부르고 있죠. 네, 준강간이 상습적으로 진행됐다는 점, 그리고 이재록 씨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 이 부분도 중형 선고의 중요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록 씨는 뭐 줄곧 내내 네. 나는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더군다나 피해자들 자체가
상당히 지적 능력 있는 여성들이다. 그럼 지적 있는 여성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걸 이용해서 중간간이랄지 강제추행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 주장 내용을 보면 굉장히 철저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피해자들의 어떤 회개를 한 그런 내용들, 이건 사생활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계속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제 2차적 가해를 가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 자체는 반성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사생활까지 이걸 드러내면서 굉장한 정신적 피해를 줬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 참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재록 씨, 횡령 의혹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다퉈질까요? 일단 뭐 7년간 강사비 명목으로 110억 정도 네. 횡령한 내용, 그다음에 또 선물 투자까지 했어요. 10억 정도, 그리고 70억 정도 되죠. 그다음에 자녀에게 용돈을 한 10억 정도. 네. 이런 것들은 다 횡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또 성적과 성범죄와 관련된 이제 피해자들이 또 추가 고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범죄 혐의가 훨씬 더 많이 추가될 가능성이 크고 재판을 받으면 이제 형량도 훨씬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정호 TV조선 대표이사가 운전기사에 대한 초등학생 딸의 폭언 논란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 대표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자신을 꾸짖어 달라고 했습니다. 하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TV조선 방정호 대표이사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생 딸의 폭언이 담긴 자세한 녹음 파일이 공개된 지 하루 만입니다. 방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 자식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를 꾸짖어달라고 밝혔습니다. 방 대표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은 자신을 등하교시켜주던 운전기사 57살 김모 씨에게 수차례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저씨랑 더 생활 안 할래. 네 엄마 아빠가 내 교육을 잘못시키고 이사를 했던 거야. 돈 벌 거면 똑바로 벌어. 김 씨를 해고하겠다는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저씨 진짜 해고당하겠다. 나 아저씨 보기 싫어 진짜. 운전기사 김 씨는 이 사실을 방 대표 부부에게 알렸지만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선일보 사주 일가를 비판하는 여론이 일었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방 대표 일가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가계소득은 전체적으로는 늘고 있는데 저소득층에서는 소득이 줄고 있는 게 3분기째 지금 이어지면서 소득이 높은 가구와 낮은 가구의 격차가 11년 만에 가장 커졌습니다. 먼저 이현 기자입니다. 68살 박태우 씨 부부의 소득은 부인이 마트에서 일하고 받는 140만 원과 두 사람 몫의 기초연금 40만 원이 전부입니다. 대출 이자 등을 내고 나면 생활비를 대기도 빠듯합니다. 박 씨가 한동안 공공근로로 월 76만 원을 벌었지만 이마저도 이달 중순 계약이 끝났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앞으로 소득이 줄면 줄지 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드는데.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월 평균 가계소득은 474만 8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늘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사정은 딴판입니다. 하위 20% 가구는 월 평균 소득이 132만 원으로 1년 전보다 오히려 7% 줄었습니다. 1, 2분기에 이어 3분기째 감소세입니다. 무용시장이라든지 그 내수 부진 등 이제 그 경기 상황을 반영을 해서 저소득 가구의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이 확인이 됐고요. 반면 상위 20% 가구는 소득이 월 평균 974만 원으로 1년 전보다 8.8% 늘었습니다.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 소득의 5.52배인데 3분기 수치로는 11년 만에 가장 격차가 큽니다. 청와대는 이를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신속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이렇게 계속 줄고 있다는데 연탄값이 오늘부터 또 올라갑니다. 정부는 이들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쿠폰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정부가 연탄 가격을 3년 연속 올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최고 판매 가격을 석탄은 8.0%, 연탄은 19.6%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연탄은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개당 534원에서 639원으로 105원 오르는 겁니다. 가격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2010년 G20에 제출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연탄 제조 보조금을 폐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연탄 최고 판매가는 생산원가의 76%로 나머지는 정부 재정으로 생산자에게 보조합니다. 정부는 대신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이 늘지 않도록 연탄 쿠폰 지원 단가를 인상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소외계층 등이 연탄을 살 때 쓸 수 있는 쿠폰 지원액을 기존 31만 3천 원에서 40만 6천 원으로 약 30% 늘렸습니다. 오는 28일 지원 대상 6만 4천 명에게 기존 쿠폰을 지급한 뒤 다음 달 중순쯤 올해 인상분 쿠폰을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석탄을 유류나 가스 등 다른 연료로 바꾸기를 원하는 저소득층엔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의 보일러 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늘고는 있는데 충전할 곳이 얼마나 있느냐가 또 중요하죠. 그런데 이 전기차 충전소와 관련해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감전 위험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공영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전기 회로판이 들어있는 분전함은 감전의 위험이 있어서 늘 잠궈둬야 하는데요. 이렇게 그냥 열립니다. 바깥에 있어서 비가 올 때는 감전 위험이 훨씬 높아지지만 이렇게 비를 가려주는 덮개도 없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전기차 충전소 32곳을 골라 조사했더니 이런 식으로 감전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곳이 20곳이나 됐습니다. 심지어 전선이 끊어진 채 방치돼 있거나 충전소 곳곳에 녹이 슬어 있기도 했습니다. 감전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주의 표시가 없는 곳은 절반이 넘었습니다. 비를 막아줄 덮개가 있는 곳도 길이가 50cm 정도라 비를 제대로 막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전기를 차단하는 절연 장갑처럼 안전장비를 갖춘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덮개 규격과 안전장비에 대한 기준이 아직 없어서입니다. 전기차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충전소 안전기준을 서둘러 보완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매일 드나들어야 하는 집 앞 몇 미터를 지나가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통행세를 내온 사람이 있습니다. 도로였던 땅이 대지가 되면서 땅 주인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겁니다. 밀착 카메라 서준석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 한 대로변에 있는 주택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전모 씨의 2층 집 앞에 성인 남성 키보다 높은 울타리가 세워졌습니다. 울타리 안으로 들어서면 바로 오른쪽 벽면에 사유지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뒤에는 CCTV까지 설치돼 있어 누가 드나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대편에는 공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 사용됐던 철골 자재들이 어지럽게 섞여 있고요. 한때 서점이 들어섰던 점포는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전 씨 2층 집으로 가려면 울타리를 지나쳐야 합니다. 전 씨 측은 집 앞 자투리 땅의 주인 하모 씨가 과도한 통행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부당한 요구를 계속 한 4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울타리를 친 땅 주인 하 씨를 찾아갔습니다. 오히려 하 씨는 전 씨 측에 수차례 토지 매입 의사를 물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지난해 7월 부지에 주차장을 만들자 전 씨가 땅 주변에 말뚝을 박기도 했다는 겁니다. 알배기 땅을 하고 자꾸 주장하는 데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제가 먼저 매입을 했고 사용료도 이제 제대로 준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소송을 해서 결정을 해서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분쟁은 용산구청이 해당 땅의 용도를 바꾼 19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 원래 도로였던 곳을 대지로 변경한 겁니다. 이후 대지를 사들인 하 씨가 전 씨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면서 갈등은 시작됐습니다. 하 씨는 재산권을, 전 씨는 통행권과 지상권을 주장하며 지난 30년간 수십 차례 소송을 주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사유재산임을 인정하며 수차례 하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용산구청은 40여 년 전이라 명확한 허가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북 구미의 한 주택가입니다. 건물 옆으로 난 좁은 틈새에 들어가자 가려져 있던 또 다른 주택이 나타납니다. 2003년 구미시청이 원래 도로였던 곳을 대지로 바꿔주며 들어선 새 집이 기존 집으로 향하는 도로를 막은 겁니다. 새 집이 들어서면서 기존 집은 수도관도 막혔습니다. 당연히 도로라고 생각했는데 등기부등본을 찍으니까 도로가 아닌 대지로 지목이 변경이 돼 있었습니다. 이 주변의 토지 이용 계획서입니다. 자세히 보면 대로변으로 향하는 또 다른 길이 나 있습니다. 시청은 이를 근거로 허가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을 가보면 이렇게 높은 펜스와 또 다른 가건물이 있어 통행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 씨는 새 건물 주인에게 통행권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구미 씨는 해당 토지의 용도 변경이 잘못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지자체는 매년 토지 이용 현황을 파악해 도로 용지를 대지로 바꿉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총 17필지의 도로를 대지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토지주의 청탁을 받고 도로를 대지로 바꿔준 대전 중구청 담당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무원이 책상 앞에서 토지 이용을 결정하는 동안 현장에서 시민 간의 재산권 분쟁은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현장에 맞는 행정을 펼쳐서 주민 간의 불필요한 논쟁을 줄여가야겠습니다. 밀착카메라 서준석입니다. 의료비와 관련해서 가계의 직접 부담분이 줄고 있기는 한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나라들과 비교를 하면 여전히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요? 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중에서 이 가계 직접 부담 비중은 33.3%로 5년 전인 2011년보다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OECD 평균보다는 1.6배가량 높았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가계 직접 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라트비아로 45%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라트비아와 멕시코, 그리스에 이어서 네 번째로 가계 직접 부담이 비중이 높았습니다. 프랑스가 9.8%로 경상의료비 중 가계 직접 부담 비중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상품 59개가 세계 인류 상품에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수술용 톱날과 숙취해소 음료, 리튬 전지 등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세계 인류 상품은 59개 품목 81개 기업에서 만들었는데요. 현재 인류 상품 34개, 차세대 인류 상품 25개입니다. 세계 인류 상품은 세계 시장 점유율이 5위 이내에 들거나 5% 이상인 현재 인류 상품과 또 7년 이내에 5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차세대 인류 상품으로 나뉩니다. 네, 그리고 사우디 언론인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 프랑스도 제재에 나섰다고요? 네, 프랑스 외무부가 현지 시간으로 22일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가슈크지 살해는 언론의 자유와 기본권을 짓밟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여기에 연루된 사우디 국적자 18명에게 여행 금지 등 제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아울러 앞서 사우디인 18명을 입국 금지한 독일과 긴밀히 공조해서 마련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입국 및 여행 제한 조치는 유럽연합의 통행 자유 관련 합의인 쉥겐 조약에 가입한 22개국 전부에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금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가을 추위 절정, 내일 눈비, 그리고 일요일 기온 회복인데요.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때이른 가을 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고 새벽부터 낮까지 전국에 비와 눈 소식이 있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졌습니다. 기온은 일요일부터 평년 수준 회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큰 추위 없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져서인지 추위가 더 매섭게 느껴집니다. 전기장판의 유혹을 떨치고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다. 이 날씨에 스타킹에 정장 치마라니 한탄하신 분 있었고요. 이제 냉장고가 더 따뜻한 수준이라며 영하의 기온에 놀라신 분도 계셨습니다.
추위가 차츰 풀리긴 하겠지만 이제 겨울의 길목에 있는 만큼 옷차림은 계속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이틀 전 여야가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합의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즉각 야당을 비난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자 어제 야당에서는 국정조사가 사실상 박원순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정상화 첫날, 야당은 박원순 시장부터 겨냥했습니다. 요즘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상한 정치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집권당 민주당이 동의하고 합의한 국정조사에 대해 왜 유독 박 시장이 나서서 발끈하시는지. 국정조사가 사실상 박원순 청문회가 될 것을 예고한 겁니다. 박 시장은 권력형 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야당의 정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고 기자들을 만나서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국감을 통해서 사실은 그런 뭐 실제로 어떤 비리가 있었다든지 이런 거는 오히려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갖고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거는 뭐 정치적 공세밖에 안 된다. 자신을 공격 목표로 삼은 야당을 향해 선제 공격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그제 국정조사 합의안에 사인했던 여당 지도부는 박 시장을 지원하는 말을 했습니다. 국정조사를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의 장으로 악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잠복된 갈등이 다시 터져나올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약속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쟁점 사안은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대상에 강원랜드를 포함시킬지 여부입니다. 조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기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가 더불어민주당과 극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하루 만에 다시 충돌을 했는데 사실 이 합의 단계에서부터 이미 예견됐던 일이기도 한데 국정조사 대상을 놓고 서로 입장차가 여전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 여야 합의 그리고 또 이 보수 야당 두 군데 보이콧 재합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국정조사 받아라. 안 받겠다고 한 적 없다. 받는데 감사원 감사를 보고하자거나 혹은 또 이제 야당은 국감이 끝나면 바로 하기로 하지 않느냐. 이 시기 조절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쟁점 바로 말씀하신 강원랜드 의혹을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처음에 정의당이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이 고심을 하다가 결국 받는 것으로 합의가 됐었죠. 그래서 합의가 끝났고 국회 정상화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는데 바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15년 1월 1일 이후의 대상들을 국조의 대상으로 삼겠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요. 인터뷰를 통해서 이것은 여야 합의 사안이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없다. 자유한국당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 측에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2015년 1월 1일 이야기가 있긴 했지만 강원랜드는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합의는 됐는데 대상에 대한 내용이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강원랜드 사건은 국정조사 대상에서 빼고 당초 예정대로 서울교통공사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벌이겠다 이런 생각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애초에 이제 목적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강원랜드는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좀 이제 받기가 어려운 정황으로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로는 읽어낼 수가 있는데 안 하겠다거나 하겠다거나가 아니라 조금은 모호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명백한 비리가 확인되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일전에는 회의 받았다라는 표현을 본인이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미온적인 태도로 변화하고 있는 게 느껴지고요. 또는 이제 2012년, 13년에 벌어진 일인데 또 국정조사를 하다가 그 이후에 어떤 비리까지 이제 이어진다면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어서 안 하겠다도 아니고 하겠다도 아니고 그 중간 지점 어딘가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앞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강원랜드 사건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게 빠질 경우에 네.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서울교통공사 문제, 박원순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네. 뭐 정권 차원에서 계속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이제 쟁점의 문제도 네.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안이 국정조사의 타겟이 아니겠느냐.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여권의 이 차기 대권 주자들이 줄줄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박원순 흔들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우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네. 518명 거의 전원이 부정청탁으로 채용된 것이 확인되고 있는 강원랜드 사태를 이 채용 비리 문제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머지 이제 이 공기관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강원랜드도 다루고 서울교통공사도 다루고 이것이 좀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니냐 하는 또 합리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네, 여야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다음 달 본회의에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에 뭐 강원랜드를 포함시킬지 말지 또 국정조사를 제대로 진행할지 말지 이 네. 결정의 키를 바른미래당이 쥐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네. 캐스팅 보트 역할을 네.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강원랜드 문제는 국정조사에 포함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김관영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회적이지만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과는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포함시켜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거고요. 또 하나 좀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을 곁들여 드린다면 지금 국정조사 문제는 지금 여야 간 밀당의 본질이 아닐 수 있다. 예산국회 막바지에 항상 이제 예산을 더 가져오기 위한 이 물밑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혼란기에 어찌 보면 좀 기싸움을 하는데 국정조사가 표면적으로 동원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월 7일이면 정기국회 마감이고요. 네. 12월 2일이면 예산국회가 끝나야 되는데 국민들의 눈에는 예산 제대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지가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12월에 국정조사 문제를 다루게 된다면 빨라야 연말 연초 1월경에 국정조사가 열리게 될 텐데 그동안 민주당이 이야기해온 감사원의 감사 의뢰를 했고 서울시가 그것이 1월에 결과가 나오니 네. 감사원 결과를 보고 이게 좀 미온적이라면 국정조사에서 더 밝히자. 이 수순하고 일정은 크게 다르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반발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박원순 죽이기라고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안 받겠다라고 이제 또 한거하는 건 아닙니다. 결정했으니까 받겠다,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서울교통공사의 문제를 꼭 집어서 아직 명확한 비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감사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국정조사로 돌입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타겟이 서울교통공사나 채용비리라기보다는 이 서울시장인 나 자신 박원순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이후는 박원순이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두려운가 이렇게 야당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쩌면 이것은 또 이 대권 주자 나서기에 정치적인 도발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예산 소위가 어제부터 지각 심사를 시작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여야가 계속해서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12월 2일 법정 처리 시한까지 내년도 예산안 굉장히 막대한 예산입니다. 470조 5천억 원. 맞습니다. 심사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습니다. 20조를 삭감하겠다. 이게 이제 야당들이 벼르고 있는 사안인데요. 그 대신 SOC 예산은 줄어들었으니 이걸 좀 느리겠다. SOC 예산을 느리겠다는 데는 내후년 총선을 목전에 두고 내년도에 지역구 예산을 챙기겠다. 이런 속셈들이 지금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어찌 보면 자신들의 이권만 예산에 집어넣고 네. 국민들의 관점에서 전체 예산이 합리적인지를 봐야 할 시간, 현미경 검증하겠다 그랬는데요. 9일 동안 현미경 검증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네, 결국에 졸속적이고 벼락 심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뭐 그동안에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만 쪽지 예산, 또 네. 요즘에는 카톡 예산이라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뭐 자기 지역구 챙기기 네. 이런 불필요한 그런 예산들이 마구 끼어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우려가 큽니다. 그 부작용이 더 커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보면서 밀고 당기는 가운데 지역구 예산이나 SOC 예산이 합리적이라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일부 받아들여줄 수 있는 여지, 버퍼, 완충 예산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지금 전체 통 예산과 일자리 창출 예산 그리고 R&D 예산 이러한 이제 복지 예산 중요한 민생 예산들은 거의 도외시되고 말씀하신 대로 민원성 쪽지 예산에만 매몰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전체적으로 끝난 12월 2일을 넘기진 않을 텐데요. 네. 그렇게 되면 정부안이 그냥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간은 지켜 마무리되겠지만 결국은 이 일부 힘 있는 지역구 의원들의 쪽지 예산성 민원이 들어간
그런 예산으로 너덜너덜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깊어집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들이 우려가 되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민생 법안 처리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여러 가지로 여야 답답합니다. 여야 정치권을 향해서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자, 15일에 원래 본회의 열려야 하는데요. 윤창호 씨 법을 비롯해서 네. 지금 민생 법안 또 유치원 3법 다 미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로 무쟁점 법안들은 처리하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보이콧 합의 또 보이콧 합의 지금 이 과정인데 네. 국민들에게는 명분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정치적인 싸움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회 입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올해를 한 달 남기고 가슴에 좀 손을 얹고 자성을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국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정치인들이 꼭 새겨들어야 할 말씀 끝으로 해주셨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친박은 나가라. 친박을 복권하라. 그리고 탄핵에 찬성한 것을 후회한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어제 토론회의 모습은 대략 이 같은 세 가지 주장과 입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들이 차기 원내대표 후보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원내사령탑으로서 여당을 상대로 어떻게 맞설 것인지와 같은 전략과 비전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신 당내 갈등이 도드라졌습니다. 유재종 의원은 친박계 핵심 인사들을 당에서 내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친박의 핵심으로서 권력을 좌지우지했던 의원이 있다면 당을 떠나주십시오. 유기준 의원은 검찰에 기소된 의원들이 당원권을 되찾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합니다.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들 가운데 대부분이 친박계 의원들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이 나를 버렸다. 반대로 외부에서는 이분들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일. 나경원 의원은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걸 아쉽다고 표현했습니다. 탄핵을 찬성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권이 지금의 무한 정말 정당성, 문재인 정권의 무한 폭주의 근거를 우리가 만들어준 것 아닌가, 그런 아쉬움과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전당대회 후보들은 더욱 공격적입니다. 범친박계로 통하는 정우택 의원은 비박계인 홍준표 전 대표를 향해 당을 폭망시킨 사람은 출마를 자제해야 한다. 홍 전 대표는 미국에서 회개가 덜 되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1차로 추린 대상은 태광과 하림, 대림, 금호, 아시아나 등입니다. 일부 총수에게는 출석 요구서도 보냈는데 모두 해외 출장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송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들어간 기업은 대림, 태광, 금호, 아시아나, 하림입니다. 태광과 대림, 하림은 총수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소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는 박삼구 회장의 그룹 재건을 위해 필요한 출자금을 계열사로부터 빌리면서 이자는 적게 냈다는 혐의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혐의점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최근 태광에 전달했고 나머지 기업들에도 이르면 다음 주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금호 박삼구 회장과 대림 이해욱 부회장에게는 직접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요구서도 보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해외 출장 일정이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사 보고서를 받은 기업이 의견서를 내면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재벌그룹을 전담하는 기업 집단국을 신설한 뒤 10개 그룹을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와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조사해왔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삼성, SK 등 주요 그룹들도 포함돼 있는데 내년 상반기부터 혐의가 확인된 기업들에 대한 제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멸종위기종인 황새를 복원하는 사업이 국내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육장에서 나간 황새가 일본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야생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길고 가느다란 다리에 까맣고 긴 부리. 멸종위기종인 황새 한 마리가 길 위에 서서 뱀을 쪼아먹습니다.
지난 9월 한국교원대 황새생태연구원 사육장에서 탈출한 개체명 A29라는 황새입니다. 사육장에서 태어나 올해 6살이 된 수컷입니다. 사육사들은 개체명과 비슷한 아이쿠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아이쿠는 GPS를 달고 있진 않았지만 다리에 개체명이 적힌 고리로 전국 곳곳에서 목격됐습니다. 지난 15일 전북 고창의 한 논에서 미꾸라지를 먹는 모습이 찍힌 뒤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일 일본 나가사키현 고토시에서 일본 연구자들에 의해 발견된 겁니다. 1996년 황새 복원 사업을 시작한 이후 일본까지 건너간 사실이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황새가 야생 환경에 적응한 좋은 사례라고 말합니다.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월동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북상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새로운 어떤 그 이동 경로를 만들고 개척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황새는 농약 사용과 환경 오염으로 1970년대에 모습을 감췄습니다. 세계적으로도 3천여 마리만 남아있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보면 꼭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게 되는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이죠. 계속 기울다 보면 붕괴가 될 수 있으니까 지반을 강화하는 작업이 그동안 이뤄졌었는데 4cm 바로 섰습니다. 최소 200년은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피사의 사탑은 높이 56.6m, 무게 14,500톤의 대리석 건축물입니다. 한쪽으로 계속 쓰러져간 이유는 불균형한 지반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언론은 사탑이 지난 17년간 4cm가량 바로 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탑의 안정성을 조사한 연구팀은 지반을 안정화한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울기가 계속 줄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최소 200년 동안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피사의 사탑은 800여 년 전인 12세기 말 현재 위치인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에서 착공됐습니다. 애초 기운 탑으로 지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매년 0.5mm씩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탑의 경사 거리는 4.5m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1990년 붕괴를 우려해 관광객 입장을 전면 금지하고 보강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강철 케이블로 탑을 고정시키고 기울어진 반대편의 흙을 파내는 식으로 2001년 그 경사거리를 4.1m로 약 40cm 줄였습니다. 이후 17년간 탑을 관찰한 결과 추가로 4cm가 더 바로 세워진 겁니다. 연구팀 살바토레 세티스 교수는 탑이 기울어진 반대쪽 흙을 제거하면서 탑 자체의 무게로 빈 공간을 눌러 조금씩 메워지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CNN은 피사의 사탑이 서서히 바로 서면서 기울어진 탑이라는 이름을 거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그 밖에 해외 소식들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베트남 고속도로 사고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남부 빈푹성의 고속도로인데요. 유조차가 추돌 사고로 뒤집히면서 도로에 휘발유가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불이 붙으면서 불길이 번져서 고속도로를 따라 있는 집 19채도 불에 탔는데요. 지금까지 6명이 숨지고 중상을 입은 사람이 수십 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유조차가 추돌한 건 오토바이를 개조한 3륜 차량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앞에 있는 도로를 무리를 지어서 건너는 아이들에게 승용차가 저렇게 돌진을 합니다. 중국 랴오닝 성인데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서 아이들을 덮쳤습니다. 5명이 사망을 하고 18명이 다쳤는데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운전자는 도주를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였는지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드니를 포함한 호주 남동부 지역을 뒤덮은 먼지 폭풍입니다. 지금 500km에 걸쳐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된 가뭄 때문에 대기질이 악화됐고 강한 바람으로 확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오렌지빛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기 이착륙까지 막고 있고 호흡을 하기 힘들다는 시민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에 희생된 민간인들의 유해 가운데 29구의 신원이 유전자 감식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한 유족은 70년 전에 놓쳤던 오빠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최충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골함을 마주한 유가족들이 눈물을 훔칩니다. 제주 4.3 당시 숨진 29구의 유해들이 70년 만에 가족 품에 안겼습니다.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2007년부터 3년간 제주국제공항 부지 등에서 발굴된 유해의 일부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예산 지원이 끊겨 유해를 발굴하고도 손을 못 쓰다 이번에 국비 12억 원이 지원돼 신원 확인이 이루어진 겁니다. 유가족들은 우여곡절 끝에 만난 유고를 마주하며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 오빠는 나를 막 업고 다니고 초등학교 때 반갑고 좋긴 한데 살아서 돌아와야지 이렇게 이걸로 돌아오니까 제 마음이 안 좋잖아요. 앞으로도 많은 유족들이 같이 저처럼 제 가족 찾은 것처럼 많은 유족들이 같은 가족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3 당시 희생 때 행방불명된 희생자는 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400여 구가 발굴됐고 신원이 확인된 것은 121명뿐입니다. 재단은 더 많은 신원 확인을 위해 유족 대상 체열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제주공항 활주로 부근 등 안매장 추정지에 대한 희생자 발굴 사업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취임 넉 달 전까지 태양광 발전 관련 업체 대표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전국 저수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7조 원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과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고성의 도원 저수지 인근 주민들이 군청과 농어촌 공사를 찾았습니다. 공사 측이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환경 오염이 첫째고 주민들이나 놀러 와가지고 그게 있으면은 외관상 보기도 그렇고. 이곳뿐이 아닙니다. 농어촌공사는 2022년까지 7조 4천억 원을 투입해 전국 941개 저수지에 태양광 패널을 까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주민 반발이 극심한 상태입니다. 최근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의 전력이 알려지며 반대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최 사장은 취임 넉 달 전인 지난해 10월까지 태양광 발전 관련 업체 대표를 지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는 최 사장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비서관이었고 최 사장의 아들도 업체 사내이사입니다. 최 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업체는 농촌 축사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작은 회사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어촌공사 역시 해당 업체와 아무 거래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사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반발과 환경 훼손 우려가 큰 가운데 저수지 태양광 사업은 갈수록 꼬여가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국내 연구가 부족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양국 간 힘의 불균형 때문에 환경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말도 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미세먼지 해결을 중국에 촉구하지 못한다는 뜻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중일 대기오염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제 회의를 시작했는데 초미세먼지는 논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간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중 간 힘의 불균형이 심해 양자 간 환경 문제를 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간 중국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거셌지만 제대로 얘기할 수 없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조 장관은 대신 미국, 일본을 끌어들여 다자간 연구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제3국의 협조가 원활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어제 시작된 한중일 전문가 회의도 이런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지만 모든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논의 대상엔 미세먼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 올랐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초미세먼지는 빠졌습니다. 중국이 입자 크기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를 정부 차원에서 측정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한중일 3국의 환경장관은 지난 6월에도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 물질 공동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려다 중국의 반발로 1년 미룬 바 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11년 만에 국내에서 앨범을 내려던 가수 유승준 씨.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병역을 기피했다는 16년 전의 논란. 여전히 여론은 싸늘합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유승준 씨의 신곡 어나더 데이의 홍보 영상입니다. 과거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를 담았다는 새 노래는 예정대로라면 어제 공개됐어야 했는데 국내 음반 유통사는 발매를 취소했습니다. 유튜브에 걸린 홍보 영상도 내렸습니다. 새 노래가 나온다 하자 비난 여론이 다시 일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말 사랑받았던 댄스 가수 유승준은 2002년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때부터 법무부의 입국 제한 조치로 국내 활동도 힘들어졌습니다. 2007년 앨범을 발매했지만 당시도 비난을 받았고 이번에 11년 만에 새 앨범을 내려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유승준은 중국에서 활동하며 3년 전 인터넷 방송을 통해 두 아이와 함께 떳떳하게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 호소했으나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도 냈지만 2년 전 1심에 이어 지난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내년부터는 체조 심판도 합니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직접 점수도 준다고 합니다. AI에 늘 따라붙는 논란이죠. 창의성, 상상력 이런 것까지 인공지능이 과연 판단할 수 있겠느냐. 체조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공중에 뛰어올라 몸을 비틀어 만들어내는 화려한 연기, 그리고 동작 하나하나가 완벽한지 유심히 바라보는 심판. 100년이 넘는 기계체조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이 채워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하나의 눈이 더 추가될 전망입니다. 국제체조연맹은 인공지능, 즉 AI 심판을 내년 체조 월드컵에서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레이저 센서를 단 로봇이 선수의 동작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도약 높이를 비롯한 점수 요소들을 수치로 만들어 직접 채점한다는 겁니다. 축구와 야구, 배구, 테니스의 비디오 판독은 심판이 판정한 뒤 오심을 바로잡기 위한 보조도구로 활용되지만 체조의 AI 심판은 실제 점수를 준다는 면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기계체조는 기술의 난이도뿐 아니라 연기 내용의 창의성도 평가 대상인데 AI가 선수들이 풀어내는 동작의 아름다움까지 판정할 수 있는가를 두곤 논란도 따라붙습니다. 오심이 줄고 공정한 채점이 이뤄질 거란 기대도 있지만 독특한 동작들 속에 담긴 인간의 상상력을 기계가 어떻게 평가할지 의문도 생깁니다. 동작 하나하나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체조. AI의 출현은 사람들이 몸의 예술 체조를 즐기는 법도 바꿀지 모릅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여자 복싱의 간판 오연지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세계선수권대회 개인 첫 메달인데요. 2020년 도쿄올림픽 메달,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여자 복싱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딴 건 지난 2014년 심희정 선수의 동메달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프로배구의 삼성화재가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를 한 게 벌써 3경기 연속입니다. 우리카드를 상대로 첫 2세트를 내주고 내리 3세트를 따내면서 세트스코어 3대2로 역전을 했습니다. 4연승으로 현재 4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의 축구 영웅, 그간 내전에서 시달리는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도 활동을 해왔습니다. 드로그바가 20년 선수 생활을 끝냅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도 올랐었던 드로그바는 대표팀에서는 A매치에서 65골을 넣으면서 활약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이제 은퇴를 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가을 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더 떨어지면서 올가을 최저 기온을 또다시 경신한 곳이 많은데요. 서울이 영하 3.1도 기록했고 파주는 영하 8도, 대관령은 영하 8도 아래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추위는 일요일부터 누그러들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평년 수준 밑돌지만 오늘보다는 기온이 오르겠고요.
일요일에는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평균 이맘때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남부 내륙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전국에 비와 눈이 내리면서 대부분 해소되겠습니다. 요즘 때이른 추위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고생 많으실 텐데요. 따뜻하게 옷 입으시고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북한도 대부분 영하의 기온 보이고요. 중강은 영하 16도까지 큰 폭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에도 평년 기온 밑돌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네, 서울이 6도, 전주와 대구가 9도에 그치겠고요. 북한도 우리나라보다 추위가 조금 더 강하겠습니다. 내일은 낮까지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고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에는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졌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안에서 남과 북의 군용 도로가 연결됐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투가 가장 치열했던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남과 북이 전술 도로를 연결한 겁니다. 도로 폭은 12m, 길이는 남측 1.7km, 북측 1.3km로 총 3km가량입니다. 남북한은 새롭게 난 길을 이용해 내년부터 전사자들의 유해를 공동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오늘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로 소상공인 보호 지원법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등 90건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오전 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 행정처장으로 일하면서 부산 법조비리 사건과 각종 영장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반도체 백혈병 분쟁과 관련해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내년 초부터 피해 보상 절차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